안녕하십니까. 2020 지역신문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일반 세션 1회 사회를 맡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한관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유례 없이 신문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이 컨퍼런스가 이 척박한 신문산업의 역경을 딛고서는 작은 단초라도 되길 바람하면서 세션 1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반 세션 1은 역사의 거울로 본 우리 지역을 주제로 묵직하게 부산일보 이대진 기자, 강원도민일보 박창현 기자, 전남일보 홍성장 기자가 차례로 발제를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일보 이대진 기자의 발제입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부산일보 디지털센터 영상 콘텐츠 팀 소속인 이대진 기자라고 합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릴 콘텐츠는 살아남은 형제들이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형제복지원 피해자분들의 목소리를 관련된 콘텐츠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피해자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온전히 담아낸 콘텐츠가 없다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해서 피해자 33분의 목소리를 심층 인터뷰를 해서 그 내용을 동영상 콘텐츠와 그리고 온라인 전용 기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랙티브 페이지까지 완결된 형태로 제작을 한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화면이 넘어가질 않는데요. 네, 기획 배경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년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을 다루려고 하는데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보니 부산일보에서 이 사건을 좀 꾸준히 심층적으로 보도한 기자가 있으면 소개를 좀 받고 싶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선배님들한테 문의를 해본 결과 사실 그렇게 심층적으로 보도를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 당시에 제가 일종의 좀 문제의식이랄까요. 부산일보가 과연 그 당시에 뭘 했지? 이런 좀 자책감 같은 좀 감정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2014년 3월 22일 그것이 알고 싶다 932회를 통해서 이제 처음으로 방송을 타면서 전국적으로 큰 방향을 불러일으켰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 기사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1월 20일자에 보면 10면과 11면에 거쳐서 보시면 10면의 오른쪽 그리고 11면의 왼쪽 부분에서 이제 형제복지원 사건을 다룬 보도가 있었습니다. 복지원이 복마전 흡사 12년간 513명 사망 이런 내용으로 당시 이제 김용원 검사께서 수사를 한 결과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었고요. 근데 이제 이 부산일보에서 이 형제복지원 사건이 꾸준히 보도가 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지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왼쪽 편과 오른쪽 편에 보시면 고문 발표, 치안본부 초상집, 고문 두 경관, 구속수감 이런 기사들이 있거든요. 이게 예상을 하시겠지만 당시에 이제 서울대 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비슷한 시기에 벌어지면서 이 형제복지원 사건이 이슈화하려는 과정에서 이 박종철 사건에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좀 제대로 보도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어떤 배경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왼쪽 아래 보면 이제 작은 사진이 하나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제일 키가 작은 신분이 박인근 형제복지원 원장이거든요. 이제 나머지 6분이 누군고 하니 이 박인근 원장이 형제복지원을 운영을 할 때 그 외부 인사를 초청을 해서 많이 견학을 시켰어요. 부산시장도 있었고 경찰서장도 있었고. 근데 여기 계신 6분들은 당시 북부경찰서를 출입하던 출입 기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출입 기자들까지도 관리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87년도 사건이 벌어지기 이전 12년 동안 인권 유린의 참상이 제대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지 않은 배경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나름의 뭐 반성이랄까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 스포트라이트 7 이런 뭐 중앙 언론에서 많이 다루긴 했는데 과연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가 이런 프로그램들에서 보통 방송물을 보시면 알겠지만 뭐 10초, 길면 20초, 30초 정도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간단하게 편집이 돼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몇 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들의 이야기를 좀 제대로 들어달라는 어떤 요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자기들이 겪었던 일에 대해서 좀 들어줄 귀가 필요하신 분들이구나. 그리고 이제 본인의 피해와 요구사항들을 좀 대변해줄 입이 필요한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피해자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자 이런 차원으로 저희가 이제 목표를 가지고 접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형식은 동영상 구술사 방식이고요. 온라인 전용으로 주 1회 SNS와 웹, 모바일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87년도에 이 사건이 이제 사건화가 되면서 불거졌는데 33년이 지났기 때문에 단순 계산해서 저희가 그냥 33명을 만나서 한번 인터뷰를 해보자 이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4월 25일 날 첫 보도가 되었고 이후 7개월 동안 33주에 걸쳐서 지금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 상에서 보시면 온라인 그 기사 형태로 이렇게 검색이 되고요. 오른쪽에는 그 유튜브 상에 동영상 콘텐츠가 올라가 있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제작진은 저를 비롯해서 후배 기자와 그리고 동영상 촬영을 담당한 두 PD가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연대라는 단체가 있는데 시민단체가 예전부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활동을 해오던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국장님과 같이 연대를 해서 계속 그 협력 관계로 일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4월 25일부터 시작해서 지난주 토요일 10월 31일까지 지금까지 33편 중에서 28번의 이야기가 지금 업로드가 된 상태고요. 이 중에서 조금 의미 있는 보도라고 할 만한 것을 소개하자면 왼쪽 위에서 세 번째 이분 이제 세 번째로 보도된 분인데 최승호 선생님이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5월 5일 어린이날에 국회의원회관 그 현관 옥상에 올라가셔서 그 고공 단식 농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내려오셨는데 그때 당시 미래통합당 김무성 의원이죠. 그분 눈에 띄어가지고 결국 김무성 의원이 중재를 하면서 20대 국회 마지막 소위 땡처리 국회라고 하죠. 거기서 과거사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요. 이분이 저희랑 인터뷰를 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땡처리 국회 때 반드시 통과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인터뷰가 끝나고 조금 신경의 변화가 있으셨던지 마지막으로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올라가셔가지고 결국 좋은 성과를 이뤄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분당 저희가 2~3시간씩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요. 다 합치면 한 60시간, 3,600분 정도의 분량이 됩니다. 2~3시간짜리 인터뷰 내용을 1시간으로 줄이고 다시 1시간짜리를 30분, 15분, 10분 이런 형태로 계속 편집 과정에서 줄여나가면서 한 분당 한 10분 안팎의 동영상 형태로 저희가 제작을 했고요. 그래서 다 합치면 그 동영상 완성분은 한 300분, 5시간 정도 분량이 됩니다. 그리고 기사로 따지면 한 분당 원고지 30매, 많은 분 한 50매 정도 되는데 다 합치면 한 20만 자 정도의 기사가 되는 것이고요. 제작 기간은 1월 달에 기획을 시작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번 주 월요일에 저희가 인터랙티브 페이지를 오픈을 했습니다. 다 합쳐서 한 10개월 정도 진행이 되었고요. 이 사진을 보시면 이제 오른쪽이 두 번째 증언자로 나오셨던 피해자분이고 저 왼쪽이 전데 제 지금 헤어스타일과 비교를 해보시면 얼마나 오랫동안 이 기획이 이제 진행이 됐는지를 아마 가늠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저희가 지면으로도 게재를 했었습니다. 8월 4일자에 저희가 보도했던 내용은 SNS를 통해서 뒤늦게 이제 입소문이 나면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었거든요. 8월 초에. 그래서 그 내용을 일면 기사로 담았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20여 분, 30분 가까이를 지금 인터뷰를 하면서 또 새로운 팩트들이 나온 것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박인gun 원장이 이제 호주에서 골프장을 운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좀 알려졌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호주 골프장에서 9년 동안 이제 인부로 일하신 분인데, 실제로 호주 골프장이 박인gun 원장의 사위 명의로 되어 있어서 박인gun 원장의 재산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분의 증언을 토대로 한 달에 한 번씩 박인gun 원장이 직접 호주로 날아와서 골프장 그 외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챙겼다, 이런 증언들을 해주셔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재산이 박인gun 원장의 재산이다라는 것들을 좀 밝혀낼 수 있는 근거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보도 후에 반응을 그 정량적으로 집계할 수 있는 지표들이 사실 조회수 말고는 딱히 없어서 저희가 집계를 해봤는데요. 동영상 콘텐츠를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배포를 했고요. 네이버 채널 같은 경우는 동영상 플러스 온라인 기사 형태로, 텍스트 기사 형태로 같이 이제 조합을 해서 배포를 했는데, 다 합쳐서 한 1000만 정도 조회수가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최대 한 160만 조회가 나온 그 콘텐츠가 있었고요. 페이스북은 한 250만 정도 조회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유튜브 당시 그 조회수의 흐름인데요. 보시면 이 뒤늦게 이제 이슈화가 되고 관심을 받으면서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거를 이렇게 선그래프 형태로 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또 나름 좀 특징적인 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왼쪽 편은 이제 유튜브에서 150만 회 정도를 기록한 두 번째 편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페이스북에서는 13번째 편인데 한 250만, 260만 정도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가 이제 피해자 인터뷰 중에서 유일하게 여성 피해자였고요. 그래서 저희랑 인터뷰를 하면서 과거 다른 언론에서 인터뷰에서 하지 않으셨던 좀 비밀스러운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본인이 직접 성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임신을 해서 아이까지 출산을 했다, 이런 좀 아픈 기억들을 좀 어렵게 털어놔 주셨었고요. 그리고 이제 댓글들이 처음에 저희가 조금씩 체크를 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너무 많은 댓글이 달려가지고 다 저희가 확인을 하지는 못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분노 섞인 댓글들이 많았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분노를 넘어서 위로, 공감, 연대, 응원, 용기, 다양한 형태의, 기본적으로 그 악플은 거의 없었고 선플이 되게 많이 달려서 저희들이 좀 힘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힘을 받았던 건 부산일보 조금 하다 말 줄 알았는데 끝장을 보려나 보다, 대단하다, 이런 댓글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언론계에서도 미디어오늘에서 저희 프로젝트를 10월 8일자에 소개를 해 주셨고요. 이걸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인터랙티브 페이지를 제작을 했는데요. 그 간단하게 구성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인트로 부분에 애니메이션을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편에서는 33분의 증언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챕터고요. 그 다음에 그 80년대 당시 형제복지원 내부 사진들을 저희가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간별로 좀 구분을 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페이지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피해자분들 혹은 그 피해자의 유가족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이게 결국은 입소를 했던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많은 부분들이 이제 소실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만 명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자료를 끌어모으고 모아서 한 2,500명 정도 명단을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치면 그 해당 내용을 검색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그 밖에도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된 각종 자체 발간물도 있고, 정부 차원의 조사 보고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각종 자료들을 추가 기록물 형태로 좀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고, 11월 2일자에 공식 오픈을 하면서 1면과 2면에 걸쳐서 인터랙티브 페이지 오픈 관련된 내용으로 지면으로도 보도가 됐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인터랙티브 페이지를 직접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니메이션부터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형제복전에 처음 끌려가게 될 당시에 어떤 이야기들을 압축적으로 담은 건데 좀 과장됐다고 보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상당수 분들이 이렇게 강제로 끌려가셨어요. 뭐 부모님을 통해서 맡겨지신 분들도 있고 파양을 목적으로 입양한데 맡겨지신 분도 있고 한데 대부분은 이렇게 뭐 길거리에서 놀다가 끌려가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담아봤고요. 이제 증언 부분에서 33분의 인터뷰가 클릭을 하면 나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 분만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얻어짜물려고 성폭행 기술 모르고 멍청한 것들이 언니들한테 너무너무 미안한 그 성폭행 기술 모르고 멍청한 것들이 빵도 가져오고 초코파이도 가져오고 산도도 가져오고 그러니까 멍청한 것들이 그 언니가 나가고 언제쯤 온다는 시간에 그 서 있는 거예요. 그거 얻어짜물려고. 왜 난 지금 그게 너무너무 그 언니들한테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도망 나오기 보름 전에 김강석이가 불러서 갔는데 겁탈을 당했어요. 도망을 나와서 한 달이 좀 지난 밥맛도 없고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말도 못하고 직장을 다닌 거예요. 밀강 공장을 낳는 날까지. 이제 너무 예비니까 포가 안 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16살 때 2월 4일 날 진주 어려에서 A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입양을 보낸 거죠. 그래하고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여성 피해자분의 사연인데요. 사실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을 하면서 과연 이게 사실일까 아닐까를 좀 고민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진행을 하면 할수록 이분들이 좀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겠구나라는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 또 증언의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편집하는 과정에서 좀 덜어낼 부분들을 덜어내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팩트라는 거를 저희가 좀 검증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편집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은 그 형제복지원 당시 그 건물 배치도를 바탕으로 해서 줄서서 밥 먹고 빨리 성적순 하는데 대충 먹다가 그냥 빨리 나가는 게라요. 전어젓갈, 배추 김치라고 이래 나오는데 그 고춧가루는 거의 찾아볼 수도 없고, 박인건이가 밥 먹고 하는 것들은 설정이죠. 자기 가족들도 다 이 안에서 밥 먹는다라는 걸. 이렇게 사진과 함께 그 해당 공간에 해당하는 그 피해자분들의 증언을 같이 오디오로 들으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탑차로 끌려가는 단속돼서 끌려가는 장면이라든지 부진 역전 파출소에서 이제 형제복지원의 전신인 용당동 시절의 형제 육아원 시절에 용당에 있을 때는 형제원이었고요. 전부 애들이었는데. 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2,500명 분의 명단에 대해서 이름을 검색해서 해당하는 인물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간단한 정보들이 뜹니다. 그리고 이제 신상 기록 카드가 있는 경우에는 신상 기록 카드를 열어서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다 담아내지 못한 자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자료실 형태로 저희가 조금 배치를 해서 공식적인 보고서도 있고요. 그리고 자체 발간물들도 있고요. 형제복지원 안에서 이제 야간 중학교를 운영을 했는데 야간 중학교에서 발행한 교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 한종선 씨가 좀 유명하신 분인데 살아남은 아이라는 책도 내셨었죠. 이분이 직접 그린 그림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도 저희가 좀 제공을 받아서 좀 수록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발견되는 자료들이 있으면 이렇게 추가를 해서 저희가 계속 수록을 할 예정입니다. 네. 화면 다시 넘겨주시면.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목표는 33분의 인터뷰고 거의 다 진행을 했고요. 근데 추가적으로 또 증언자들이 나오고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인터뷰를 또 진행을 해서 보시면 이제 칸들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워 넣을 수 있게끔 저희가 구성을 했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부지런함에 달려 있긴 하겠지만 이제 책과 또 다큐 형태로 저희가 좀 제작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 좀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과거에도 그래왔고 어떤 지역의
고유성이라 할까요? 그런 거에 대한 저희가 좀 천착을 하게 됐는데요. 지역에는 기본적으로 지역만의 목소리가 있고 기억이 있고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지역 언론이 담아내는 활동들을 굳이 이제 말을 붙이자면 지역 저널리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저희가 이런 콘텐츠를 만들 때 과거에는 원소스 멀티 유즈였다고 한다면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일단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원 테마이긴 하지만 이거를 동영상 그리고 온라인 인터넷 기사 그리고 인터랙티브 페이지 이런 식으로 형식에 따라서 내용들을 조금씩 달리해서 멀티 소스, 멀티 유즈로 저희가 구현을 해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역의 경계를 넘어라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 줄을 붙여봤는데 이게 지역 저널리즘이긴 하지만 지역의 이야기, 지역의 기억이지만 이게 결국 한국 사회의 어떤 한 단면을 대변하는 어떤 이슈가 될 수 있는 지점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같은 경우에도 부산의 형제복지원이 아니고 사실은 한국의 형제복지원이잖아요. 실제로 부산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한 36개 정도 수용시설이 있었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가장 규모가 컸기 때문에 대표격으로 형제복지원이 계속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저희 지역신문에서 어떤 지역의 목소리, 지역의 기억들을 다룰 때 이것들이 과연 한국 사회 속에서 어떤 시사점을 던질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가져나간다면 지금 지역 신문에서 다들 고군분투하고 계신데 다들 각자의 지역에서 의미 있는 성과물들을 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코로나가 안정화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오늘 진행은 굉장히 간결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를 해주신 부산일보 이대진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컨퍼런스를 시청 중이신 분들은 유튜브 채팅창에 발제 관련 질문이나 다양한 의견을 올려주시면 질의응답 시간에 전달하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민일보 박창현 기자가 발제를 하겠습니다. DMZ 사라진 마을을 찾아서입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저 강원도민일보 박창현 기자입니다. 제가 이 시간 그 지역신문 컨퍼런스에 좀 발표할 내용들은 DMZ, 즉 비무장지대의 사라진 마을을 찾아서라는 기획 연재 보도물입니다. 앞서서 제가 지금 부산일보 이대진 기자님의 지금 발표를 보면서 역시 가장 지역적인 보도물들이 가장 우리 독자들한테 읽히는 기사가 될 것이고 그런 기사들을 발굴하는 것들이 우리 지역 언론인의 임무라는 걸 다시 한번 제가 느끼면서요. 그 저희가 이번에 소재로 삼은 건 DMZ입니다. 그 DMZ는 강원도가 갖고 있는 아주 소중한 보물이면서 우리 지역 언론인들이 소재로 삼는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 한번 DMZ를 왜 재소환을 해서 이런 기획물을 연재를 하고 지난해 10개월가량 대장정의 기획물을 만들었는지 이 시간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여러분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DMZ를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신가요? DMZ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도 DMZ를 가보신 분들은 극히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DMZ 하면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 이후 민간인의 통제를 모두 출입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가장 지역적인 거지만 우리가 취재를 하고 싶어도 함부로 갈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DMZ입니다. 수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DMZ과 관련해서 보통 우리가 DMZ 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희귀 동식물의 보고 그런 얘기 많이 할 겁니다. 또 역사적으로는 궁예 도성이 있는 도읍지였던 철원을 거론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DMZ를 많이 가본 분이 있으실 겁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 전방부대에 근무했다면은 정말로 그 DMZ라고 그러면은 어찌 보면 오지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막막한 곳. 이처럼 DMZ는 여러 가지 의미로 어떻게 해석을 하고 누가 보느냐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무한대의 가치가 있고 발표의 주제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강원 도민일보 취재팀이 DMZ를 주목한 것은 바로 이 어려운 취재 환경 속에서 DMZ를 이제는 남북의 대립관계, 총탄이 오고 하는 곳 이런 개념들이 아니고 이제 DMZ는 평화의 지대다.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좀 주목을 하자. 이런 곳으로 해서 기획물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DMZ를 환경이라든가 이런 사람의 군장병의 문제를 담았다면 이번에 저희가 다뤘던 DMZ는 DMZ에 갖고 있는 지형, 지리를 추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동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없이 많은 기자들이 수없이 많은 언론 매체들이 DMZ를 다뤘지만 DMZ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기에 그 안에 있는 세세한 것들을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자라고 해서 DMZ 안에 취재를 한다고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지뢰가 예측하는데 100만 개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잘못 들어가면 지뢰 밟습니다. 그만큼 DMZ라는 공간은 어렵고 취재 환경이 어려운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 강원도에 있는 우리 지역 언론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특히나 그 안에 들어가기까지는 한국의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유엔사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한 10개월 동안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시간에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10개월간의 DMZ 사라진 마을을 찾아서를 가는 과정을 갖다가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DMZ 사라진 마을을 찾아서 우리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PT에 제가 준비한 자료는 크게 단락입니다. 왜 우리 강원도민일보가 DMZ에서 다시 한번 주목을 했는가? 그 주목된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이게 지면에 어떻게 보도가 되고 취재 과정은 어땠는지 이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번 앞서 말했던 DMZ 취재를 과정에서 좀 특이사항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구체적으로 뒤늦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유엔사의 허가 신청이라든가 그 실향민들의 인터뷰 과정들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지만 이런 기획 취재물이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한번 이 취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평가를 내리고 또 이 취재가 남겨진 과제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취재는 우리 사회부와 사진부 더불어서 우리 강원대 지역대학과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DMZ에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본 설명을 좀 드려가고 싶은데요. DMZ 안에는 쉽게 얘기하면은 앞서 저 노란 표지가 보일 겁니다. 저 노란 표지가 바로 군사분계선입니다. 저 군사분계선을 통해서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보통 알고 있는 38선이라 그러는데 그 38선 쉽게 얘기하면 저 군사분계선이 몇 개가 있냐면 1292개가 있습니다. 경기도의 임진강 하구부터 강원도 고성까지 1292개가 200m에서 500m 단위로 붙어 있는 것이죠. 저 경계를 통해서 북측 2km, 남측 2km, 총 4km 구간이 바로 비무장지대, 곧 DMZ입니다. 이것은 민간인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쉽게 갈 수가 없는 통제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을 우리 이번에 사회부와 그리고 사진부 그리고 지역대학이 협업을 통해서 취재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 고난 속에서 이제는 이것이 시작이다. 우리 취재팀은 끝나면 이 취재를 10개월 동안 끝내면서 이게 정말 진행형이고 이제 시작이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게 됐던 것입니다.
이번 취재의 좀 기획 배경을 보면은 2018년 2월로 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시겠지만 2018년 2월에는 강원도에서는 전 세계의 축제인 동계올림픽이 있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는 동안에 북한 김여정과 공연단이 오면서 강릉과 평창에서 공연을 했고요. 그걸 통해서 평화의 좀 무드, 화해의 무드가 조성이 되면서 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 남북 정상회담을 4월 27일 하게 됐고요. 그거에 힘입어서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이어졌습니다. 또 또한 2018년 11월에는 아시겠지만 DMZ 양쪽에 설치 있는 남한과 북한에 설치되어 있는 초소 GP라 그러죠. GP가 철거되는 정말 우리나라 역사에서 2018년은 아주 잊지 못할 역사적인 기록의 날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한국전쟁이 70년, 올해가 70년이죠. 이 70년을 앞둔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의 가장 지역적인 이런 특수 상황들을 우리 지역 언론이 어떻게 이슈화하고 지역에 어떤 의제를 설정하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고민 속에서 우리들이 이 DMZ 사라진 마을을 구상하게 된 이유는 우연찮은 기회였습니다. 실향민을 만났는데 그 실향민한테 북한 쪽 이번에 우리 이런 기획 의도가 있는데 어떤 것이 좋을까요? 물었더니 그분의 고향이 눈앞이라는 겁니다. 눈앞이 뭘 말이냐고 철책 바로 앞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비무장지대가 내가 옛날에 뛰놀던 동네인데 그 동네가 지금 사라지고 있다. 난 그 동네를 지금이라도 가고 싶다.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강원도의 지역 언론으로서 20년 넘게 일을 하면서 우리가 DMZ 안에 있는 그 마을들 예전에 전쟁 전에는 그곳이 하나의 마을이었고 그 안에 학교가 있었고 그 안에 시장이 있었고 그 안에 역사가 있었는데 제가 20여 년 동안 강원도에 같이 DMZ과 함께 살면서 그 안에 있는 마을과 사람네들은 우리가 주목을 못했다는 제 머리에 굉장히 아찔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늦기 전에 빨리 DMZ 안에 있는 그 마을들에 대한 좀 연구 조사를 좀 해봐야겠다 이런 의도로 해서 기획 취재가 착수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착수를 했는데 이게 DMZ 안에 실제 마을이라는 개념들을 가지고 언론 보도를 찾아보니까 언론 보도는 전혀 없었고요. 실제로 학술 연구를 찾아보니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강원대 DMZ 헬프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헬프센터가 지리학 교수님들이 주로 모여서 하는 곳인데 가서 우리가 이런 협의를 해봤습니다. 근데 마침 어느 교수님이 한 10년 전쯤에 DMZ의 그 연구보다는 그 1910년대 일제가 우리나라를 수탈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지도가 있는데 그 지형도가 있는데 그 1대 5만 정도의 지형도를 가지고 그 지도를 살펴서 그 건물이라든가 이런 생태를 찾아보니 그 안에 427개의 마을이 존재했다는 걸 사실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 사실은 10년 동안 창고에 묻혀져 있었던 것이죠. 우리 지역 언론이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것을 벌써 우리 10년 전에 있던 것을 다시 한번 캐게 됐고요.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진강 하구에서부터 강원도 고성까지 427개 마을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강원도가 183개, 경기도가 244개의 마을이 분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이 마을들에 대한 추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할 수 있겠구나. 저는 이제 굉장히 이 취재를 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진 취재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학술적인 이론들 이제 현장을 나가야 됩니다. 현장을 나가기 위해서 다시 한 번은 이 현장을 가보니 여기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빨간 지점 여기가 바로 철원, 하천, 양구, 고성인데요. 이게 비무장지대입니다. 이 빨간 지점이 학술 연구를 통해서 나온 마을의 지점입니다. 건물의 지점입니다. 이런 지점이 한 30개 동 이상이 되는 곳이 철원은 8개, 양구가 4개, 고성이 1군데. 이 건물이 이 당시에 그러니까 한국전쟁 이전이죠. 30개 동 이상 정도 마을이면 굉장히 면소재지, 읍소지 큰 마을이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한국전쟁 이후 이 마을들의 존재들 점점 모두 사라지고 사람이 사라지고 학교가 사라지고 시장이 사라지고 이런 역사를 우리는 지금 한반도 역사에 점점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을들을 다시 한번 빨리 추적을 해야겠다 해서 우리 취재팀을 구성해서 착수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현장을 나가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DMZ를 들어가야 됩니다.
DMZ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민간인 출입이 통제는 되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이 군부대 입장에서도 아시겠지만 언론 보도가 나간다면 굉장히 껄끄러워하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DMZ 출입을 위해서 군부대와 허가 신청, 출입 신청을 하기 위해서 유엔사 신청을 밟았습니다. 그게 작년 한 3월쯤이었는데 그 신청서는 군부대를 통해서 유엔사를 했는데 그게 최종 승인까지 2달이 걸렸습니다. 이번 취재가 작년 1월부터 한 5개월 정도 준비 기간을 거치고 보도가 6월부터 10월까지 한 5개월, 총 한 10개월까지 걸리기까지는 바로 이런 과정들이 너무나도 지난하게 걸쳤던 것입니다. 쉽게 우리가 옆 동네라든가 우리가 잠입 축제를 하기도 하고 뻗치기들을 하고 이렇게라도 취재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얼마든지 뻗치기라도 할 수 있는데 DMZ라는 공간은 그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기까지 2달가량의 승인 요청을 받아서 결국 우리 옆에 있는 강원도민일보의 그 공문은 군부대와 수없이 오고 갔던 공문들입니다. 그 공문들을 서로 오고 가면서 결국 승인을 받게 됐고요. 그래서 2개월간의 그 승인 절차를 밟아서 지난해 6월 5일 드디어 이제는 고성에 있는 최전방 부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이 취재는 유엔사 신원조회부터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 취재, 해외의 좀 대표적인 베트남의 DMZ까지 이르기까지 좀 10개월간의 좀 대장정으로 이뤄진 취재물이었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고성, 인제, 양구, 철원, 강원도에 있는 DMZ 권역, 남북 접경지를 모든 곳을 현장 취재했던 최초의 보도, 우리나라에서 DMZ를 모든 곳을 현장까지 들어가서 했던 최초의 보도라고 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취재물들이 지면에 어떻게 나타났나를 통해서 어떤 과정으로 되는지를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8년 그 평화무대를 계기로 2019년부터 우리 그 취재팀이 기획을 하면서요. 기본적인 기본 취재 토대로다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기획 취재에 공모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통해서 그 취재 지원을 받았고요. 그 총 10회로 전면 편집으로 다 연재를 했는데 아시겠지만 신문은 밑에 광고도 같이 있지만 광고 없이 전면 10회를 좀 취재를 하게 됐고요. 첫 회는 지난해 6월에 총괄적인 DMZ 사라진 마을이 도대체 무엇인지 아직도 강원도민조차도 DMZ 안에 사라진 마을이 무엇인지 개념이 안 잡혀 있을 때에 저희가 이것을 처음 제기를 하게 됐습니다. 앞서 말씀대로 DMZ 안에 427개의 마을을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그 마을에 우리가 왜 복원이 필요한지 그리고 복원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시작이 됐는지 첫 회 프롤로그를 통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2회차 보도부터는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현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성, 양구, 인제, 철원으로 모든 전방지대를 들어가게 됐고요. 고성을 먼저 다녀갔는데 고성은 22사단입니다. 혹시 지금 고성 22사단 하면 떠올리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불과 3일 전에 북한에서 귀순자가 고성 22사단으로 넘어왔습니다. 저 지도에 지면에 나갔던 오른쪽 맨 윗부분이 바로 고성 22사단,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가장 북단에 있는 최북지역 고성입니다. 바로 그쪽으로 와서 그때 당시에 저 우리 강원도민일보 입장에서는 군부대가 진돗개 발령 최고 했을 때 우리 기자들도 같이 발령이 나는 그런 소동을 빚도록 강원도에서는 굉장히 DMZ 하면 예민한 반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고성을 제가 작년 6월 5일 날 다녀왔습니다. 그 뒤에 다시 사진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안에 들어갔더니 보니까 불과 우리는 원래는 2km와 2km 사이 한 4km의 간격을 둬야 되는데 가보니 북한이 불과 200m 안에 초소가 있고 우리도 200m를 경계를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실들은 우리가 힘들게 들어간 보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는 그동안 서로 간에 4km 지점에 서로 경계를 두고 있었는 줄 알았더니 가보니 서로 초소가 불과 200m 안쪽으로 사람이 고함치면 서로 들리는 정도의 그런 거리에 그 안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안에는 수많은 마을들이 여기 이 사진에서 본 곳이 바로 저 금강산의 자락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저희가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은 바로 사진 촬영까지 같이 하기까지 좀 성과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도 역시 고성인데 밑에 있는 우리 실향민들의 좀 얘기들을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고성에 있는 비무장지대에서 좀 성장을 했던 분들입니다. 여기서 자기들이 학교를 다녔고요. 그 비무장지대 안에 학교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체국도 있었다는 것이고, 근데 여지껏 우리는 지금 그 정전협정 이후 한 70년가량 우리가 그걸 오고 가지 못하면서 마치 우리가 저출산으로 해서 지역이 소멸되듯이 우리가 이 안에 있는 마을들이 다 소멸되고 있는 현장을 직접 취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하나 더 보태면 저희가 고성 22사단을 작년 6월 5일 날 다녀왔는데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이후로 어떤 언론사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못 들어갔냐? 차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남북 관계가 악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돼지열병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생기면서 군부대에서 적극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저희가 1년 전에 벌써 들어갔다 나온 게 사실상 언론의 취재의 마지막이었을 거라고 제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고성에 이어서 양구입니다. 양구도 아시겠지만 이 지면에 보면 6.25 전쟁대의 가장 격전지 중에 격전지였습니다. 단장의 능선이라고 부르죠. 저 사진에 보면은 그 왼쪽에 끝에 표현이 바로 북한 지역입니다. 북한 비무장지대고, 근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냐면 저희 실향민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니까 형석강산이라는 곳이었죠. 그 형석강산이 한 18,000여 명이 살았답니다. 그 일대에. 얼마나 큰 마을이었나요? 근데 이 전쟁이라는 참혹한 상황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좀 끊겼던 곳이고요.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우리 그 실향민은 그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던 이런 기억들이 납니다. 다음은 인제고요. 인제 역시 그 지면에 보면은 밑에 보면 이 노부부가 사는데 인제 서하면에 사시는 노부부였는데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전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아침에 전쟁 전에 비무장지대가 있기 전에 아침에 걸어서 출발하면 금강산까지 도착을 해서 밤에 금강산에서 놀다가 그 다음날 집에 다시 왔다. 저는 이런 기록물들, 인제에서 금강산까지 갔던 그런 길이 있었구나. 우리는 이런 것들을 모두 잊었죠. 70년 동안 이런 길들을 모두 잊었죠. 하지만 이런 기록들을 뒤늦게라도 좀 남겼다는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철원입니다. 철원은 아시다시피 궁예도성에 있는 곳이죠. 궁예도성이 벌써 70년 넘게 허공을 맴돌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이걸 복원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궁예 이 사진을 보시다시피 군부대에 지금 안내를 받지 않으면 도저히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저 군부대 분이 손짓하는 곳이 북한 땅입니다. 그 북한 땅 안에 예전에는 평야지대였다는 거죠. 엄청 벼 농사가 있었던 평야지대였는데 이런 기록들이 모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해외 사례를 저희는 베트남 DMZ를 다녀왔습니다. 베트남도 DMZ 한 월남전 이전까지 한 20여 년 동안 있었는데요. 가보니 그 지금 지면 보도에 위에 있는 사진을 보면 이 사진이 뭐냐면 그 베트남의 예전에 북한과 남한의 우리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군사분계선 38선이었던 것입니다. 저 다리가 그 다리가 지금 관광 상품이 됐는데 어떻게 왜 관광 상품이 됐느냐? 베트남은 예전에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죠. 그리고 월남전에 수많은 사람이 전쟁을 통해서 죽었습니다. 이런 옛날의 분들이 실제 이쪽으로 와서 우리 가족이 옛날에 여기서 전쟁을 흘렸던 곳, 내가 옛날에 살았던 곳. 그래서 해외 외국인들의 굉장히 큰 관광 상품이 됐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역시 DMZ이 이런 식의 좀 향후 관광 상품을 만드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다가는 제가 다시 한번 이 취재를 통해서 마무리를 지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비무장지대에 대한 그 사라진 마을들에 대한 복원 활동이 이제 더 늦춰지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구순 팔순이 됐습니다. 그 실향민들이 그 구순되고 팔순이 되던 그 실향민들이 더 이상 오래 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구술 기록, 그들의 입장들을 빨리 우리가 기록으로 남겨야겠다. 그래서 우리 지역 언론들이 할 일이 많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이런 사라진 마을들의 복원들은 우리 기획 의도 첫 의도였던 좀 평화의 복원이고 평화의 복원은 통일로 가는 길이다. 이런 것을 좀 마지막으로 좀 다뤄봤습니다. 취재 과정의 특이사항을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DMZ단에 사라진 마을들이 우리에게 알려지지 못했나? 그 이유를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실향민들에게 나오는 얘기가 그동안 잘못하다가 그곳이 내 고향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빨갱이로 몰릴까 봐. 빨갱이로 몰리면 정말 생활이 힘들까 봐. 그 얘기를 안 하고 지냈던 것입니다. 60년 동안 70년 동안. 이제 비로소 더 늦기 전에 이런 분들의 얘기를 귀담아서 들어서 좀 기록으로 남겨야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분들이 다 실향민들 분이시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9순이 넘었는데 이 9순이 넘으신 분들의 좀 얘기들을 좀 힘들게 발굴을 해서 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좀 돌발 변수가 있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엔사의 좀 신원조회가 몇 분 동안 지연이 돼서 좀 엄격한 신원조회를 해서 좀 어려움을 겪었고요. 또 한 가지 좀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건 지역 언론이 이제는 기획 취재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역 대학과의 협업이 중요하다. 이번에서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지역 대학의 그 연구진들, 학술, 그 수많은 학술 연구만 있지만 그분들은 현장이 약하거든요. 그 현장을 같이 나가서 우리가 현장을 나가고 그분들의 학술적인 연구들을 같이 토대로 하니 그 기사의 품질이라든가 여러 가지로다가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취재 중단의 위기도 많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 사진에 보이는 것이 22사단 GP입니다. 저 GP는 지금 현재 문화재로 등록이 됐습니다. 지난해 6월 5일 저희가 다녀온 곳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공식적으로 알기로는 저희가 다녀온 이후로 언론사의 공식적인 허가가 안 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북관계가 굉장히 악화가 됐고요. 다음으로 접경지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됐고 특히나 아시겠지만 올해 코로나가 생기면서 절대 군부대에서는 외부 출입을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시기와 때를 정말 잘 맞추고 이 취재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지역사회에 끼친 영향을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도가 작년에 10월까지 나가고 나서 각종 KBS라든가 KTV 국민방송이라든가 이런 데서 저희랑 협업을 했던 강원대 DMZ 헬프센터를 통해서 이 취재를 영상으로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냐 협의가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협의해서 취재를 실제로 나갔던 곳이 있지만요. 실제로다가는 코로나 때문에 좀 중단됐던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는 이 DMZ에 있는 자치단체들이 학술 연구가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했는데요. 예를 들면 양구 같은 경우는 향후 올해부터 3개년 계획으로 700억 정도를 들여서 이런 학술 연구 스토리텔링을 좀 하기로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평가와 과제를 몇 가지만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특집 연재를 통해서 현장 중심의 생생한 보도를 좀 했다는 것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지역 언론의 지면 품격을 어떻게 높여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저 스스로 좀 느꼈던 좀 보도물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 보도는 진행령입니다. 이제 저희는 우리 지역사회에 의제를 던져놨고 이 의제는 강원도와 자치단체와 지역 언론이 함께 풀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제를 위해서 우리 지역 언론이 끊임없이 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이번 기획취재의 보도가 DMZ 마을의 복원은 곧 마을의 복원의 의미에 그치지 않고 결코 우리 한반도 평화의 복원이고요. 이 한반도의 평화는 결코 통일로 가는 지름길로 우리가 안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오버됐다고 해서 지금 빨리 끝내라고 그러는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 취재를 마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25년간 지역 언론을 있으면서 보면 우리가 주변에 식상한 주제들이 많습니다. 식상한 소재들, 우리 주변에 그냥 넘어가는 소재들이 많습니다. DMZ도 역시 그랬습니다. DMZ 우리 강원도에서는 오랜 세월 70년 넘게 강원도와 함께 있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봐야 되는 시각들, 거기서 탐구해야 되는 가치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지역 언론인으로서 우리가 식상한 주제를 다시 한번 보는 좀 기회로 삼아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번 그 기사의 주제에서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DMZ의 사라진 마을들이 빨리 복원돼야겠다. 이 복원 작업은 남쪽의 문제가 아니고 남과 북이 공동 의제로 삼아서 복원을 시켰을 때 진정으로 이 사진에서 보시듯이 남과 북이 DMZ에서 악수를 하고 손목을 잡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평화 통일이 빨리 당겨지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도민일보 박창현 기자님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알차게 쓰고 남은 시간까지 조금 더 쓰시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부산일보가 조금 손해본 그런 느낌도 듭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전남일보 홍성장 기자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억하다를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억하다를 주제로 발표하게 될 전남일보 정치부 홍성장 기자입니다. 아침 9시부터 출발해서 지금 마지막 일주제 마지막 발표까지 있는데요. 상당히 지금 긴 여정이었는데 앞에 발표하신 내용들을 보면서 지역의 것들을 좀 찾고 지역의 것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지역신문의 모습들을 본 것 같아서 참 좋고요. 저도 많은 배움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제 발표는 일단 첫 번째 5.18 광주 그리고 40주년을 주제로 좀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기획의 시작,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을 담을 것인가, 마지막으로 남겨진 과제 순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사진들은 그 5.18 당시 계엄군의 만행에 의해서 만행이 담긴 사진들입니다. 두 번째 사진들은 이후에 진실 찾기를 위해서 나섰던 사진들이고요. 이 마지막은 5.18이 여전히 북한군에 의한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라든가 역사 왜곡의 현장들을 좀 담은 사진들입니다. 적지 않은 40년의 시간 5.18 요약하면 저는 이렇게 요약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어렵게 되찾은 민주화운동, 그리고 여전히 밝혀지지 않는 진실, 그리고 애국 폄훼로 몸살을 앓고 있는 5.18, 이렇게 요약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5.18 민주화운동은 한때 강주 사태로 좀 불렸습니다. 하지만 강주 시민은 물론 뜻있는 민주인사들의 노력으로 어렵사리 민주화운동으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최초 발포 명령자나 현재까지도 돌아오지 못하는 수많은 강주 시민들의 행방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는 진실로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북한군에 의한 침투 조작 사건이라며 애국하고 폐면하는 이들도 득실거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40년이 지난 5.18이 현실이 저희가 기획하려고 했던 시작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도 숨겨진 진실이 가득합니다. 여전히 최초 발포 명령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이들이 여전히 가족오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북한군에 의한 침투 조작 등이라며 애곡 폄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진실은 가려진 채 오히려 국가 권력을 이용해 진실을 덮으려는 움직임이 여전합니다. 애국과 폄훼하는 이들로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피 흘려 죽음으로 투쟁했던 금남로에서 대중가요를 부르며 역사를 왜곡하려는 구구 보수 단체의 작태까지 보이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긋지긋하게 되풀이되고 있는 악순환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더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하고 40주년을 맞는 올해가 그 악순환을 끊는 뜻깊은 해가 돼야 한다는 게 저희가 5.18 40주년 기획 보도를 시작하게 된 이유고 방향이었습니다. 저희들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5월 첫날 그리고 5.18 당일날 지면을 통해 우리가 바라는 5.18의 40주년 의미를 좀 담고자 했습니다. 5월 1일자 저희들 신문 일면입니다.
5월 1일자 일면에 지면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5.18의 40전의 진정한 의미를 좀 담고자 했습니다. 저희들이 주목했던 것들은 진실찾기 원년 만들자였거든요. 다음으로는 18일자 지면입니다. 18일자에는 역동의 20세기 우리에게 나라와 민주를 좀 되찾게해줬던 8.15하고 5.18을 부각함으로써 5.18 민주화 운동의 진정한 의미를 좀 담고자 했습니다. 이쪽이 지금 보시는 게 20면이고요. 이쪽이 지금 1면을 브릿지 편집으로 이렇게 연결을 했었거든요. 이쪽 20면 쪽은 흑백으로 처리함으로 해서 과거를 좀 상징을 했고요. 이쪽은 칼라로 해서 현재의 모습을 좀 상징을 해서 브릿지 편집으로 좀 역동적으로 편집을 좀 했습니다. 이런 좀 브릿지 편집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표현하고 싶었던 것들은 역동적인 20세기에 그리고 그 속에서 5.18이 갖는 의미를 좀 부각시켜 보고자 이런 편집을 좀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기획 시리즈를 통해서 5.18 민주화 운동의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를 좀 담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 과거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과거는 일기 형식으로 저희들이 좀 구성을 했습니다. 40년 항쟁의 전하에부터 그 10일간의 항쟁 18일부터 27일까지거든요. 그날을 일기로 재구성했습니다. 일기로 재구성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40년의 세월은 당시를 겪었던 이들에게도 희미해진 역사가 돼가고 있습니다. 1980년 강주를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교과서로 배운 역사를 기억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40년이 흐른 지금 당시의 생생한 현장을 기록을 통해 80년 5월을 되돌아보고자 했던 이유입니다. 일기는 저희들이 그 5.18 민주화 기록관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기증된 수많은 기록들과 그리고 전남도청 전시관에 보존된 구술 증언들을 토대로 해서 재구성을 했고요. 마지막 일기에는 저희들이 그 윤상원 열사라고 있는데요. 윤상원 열사의 목소리를 빌려서 진실해보고 바람과 민주주의 수호 의지 등을 좀 담았습니다. 일기는 총 11회에 걸쳐 좀 게재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게재했던 지면들입니다. 형태도 좀 과거 좀 일기 형식으로 해서 저희 기자가 직접 그 당시를 좀 상황을 일기 형식으로 쓰는 형태로 이렇게 보도를 좀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입니다. 저희가 주목한 5.18의 현재는 진실찾기였습니다. 그동안 진상조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핵심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올해가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해입니다. 때문에 저희는 진실찾기 원년 만들기자는 기획보도를 통해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반드시 밝혀내야 할 핵심 과제를 좀 다시 한번 짚어보자는 의미를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총 7차례에 걸쳐 기획보도를 좀 했었고요. 사안별로 풀어야 할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를 했고 하단의 전문가 의견을 통해서 진상규명위원회가 나아갈 길을 좀 제시하는 방식으로 좀 했습니다. 요즘 1회 보도였었고요. 이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좀 사안별로 해서 위에는 좀 사안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저희들이 좀 짚어야 될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한 거고요. 밑에는 전문가들이 시설을 통해서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어떤 것들을 풀어야 하는지들을 좀 상세하게 좀 보도하는 내용으로 좀 했습니다. 시리즈 좀 진상규명 시리즈의 주제가 됐던 진상규명 범위는 법이 정했던 6가지 주제를 좀 중심으로 해서 좀 보도를 했었습니다. 보도된 지면들입니다. 뭐 국가 권력이 주도한 기록 왜곡이라든가 집단학살 안매장치 소재 유해 발굴이라든가 핵물자 문제, 북한군 개입 및 침투 조작 등등을 좀 다뤘었고요. 마지막에서는 좀 송선태 그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의 인터뷰를 통해서 앞으로 계획 등을 좀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좀 했었습니다.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느낀 것들은 뭐냐면 좀 저희들이 진실찾기 시리즈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상 위원회의 진상규명 범위로 명시된 사안들을 전문가들을 통해서 반드시 밝혀야 할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다뤘었는데요. 사안별로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밝혀내야 할 핵심 사안들을 좀 상기시키는 좀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평가를 좀 해봅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좀 미래입니다. 저희들이 바라본 미래는
5.18을 향한 다양한 시선들을 통해서 40주년의 5.18 민주화운동에 나아갈 방향을 좀 제시하고자 했었습니다. 기획했던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시선으로 5.18 민주화운동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5.18을 직접 경험한 세대, 민주화 이후의 교과서를 통해 5.18 이해한 사람들 시선이 결코 같을 수 없을 것입니다. 광주와 그리고 광주 밖에서 말하는 5.18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영남과 호남 그리고 충청도와 강원도, 경기도와 해에서 말하는 해담 역시 저마다 좀 다를 것입니다. 때문에 5.18을 바라는 다양한 시선을 좀 담고자 했습니다. 각자가 정의한 5.18에 대한 나름의 정답을 담으려 노력을 했습니다. 피해자, 가해자 그리고 영남과 호남 또 빼놓을 수 없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담아냈습니다. 각자 수많은 시선을 수집하는 것은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서로의 교차점을 통해서 5.18이 우리 사회에 남긴 진정한 사회적 영향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에서였습니다. 시리즈 구성은 크게 좀 두 가지로 분리를 좀 했었습니다. 경험 세대하고 경험하지 않는 세대. 다시 경험 세대 중에서는 당사자와 가해자 그리고 광주 외 지역의 시선을 좀 담았었고요. 경험하지 못한 이들 역시 광주 지역하고 광주 외 지역의 시선을 좀 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7회를 좀 보도를 좀 했습니다. 애초에 참고로 이 좀 시리즈는 지발이 좀 지원을 받아서 진행했던 시리즈였는데요. 애초에는 좀 해외의 시선까지 담으려고 노력을 좀 했었는데 아쉽게도 코로나19가 좀 확산되면서 저희들이 해외 기획치를 하지 못해서 결국에 해외 시선을 좀 다루지 못한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보도됐던 지면들입니다. 당사자 겪었던 분들의 이야기고요. 이 개헌으로 참여했던 분들의 이야기고요. 시민들, 광주 시민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담았었고요. 역시 그 학생들, 대학생들, 광주 지역의 아이들의 좀 이야기를 좀 담았었고 6회는 이게 아마 부산일 겁니다. 부산에 가서 부산에서 5.18을 겪었던 그러나 광주에서 일어난 일 정도를 알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담았었고요. 여기 마지막은 좀 교과서로 배운 타 지역입니다. 대구 동성로입니다. 대구 지역 대학생들 그리고 학생들이 생각하는 5.18에 대해서 좀 담아봤습니다. 이 시리즈를 좀 마무리하면서요. 저희들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 것은 역시 지금 좁혀지지 않는 시각차가 존재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역별로 세대별로 나누어진 분명한 시각차, 이것 때문에 5.18의 올바른 가치가 바로 세워지지 않았다는 생각도 하고요. 이 기획실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저희들이 좀 느끼고 지역민들하고 좀 같이 공유를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당사자와 제3자가 5.18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를 이해하고 다른 각도에서 재조명함으로써 서로의 가치관을 좁힐 수 있는 사회통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아울러 40주년을 맞이해서 5.18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데 주도의 역할을 했다고 좀 자평을 좀 해봅니다. 마지막입니다. 정리해보면 일단 평가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5.18 시리즈를 하면서요. 일기형식으로 되돌아봤던 그날에 대해서는 40년 전 그날을 일기형식으로 돌아보는 시도가 참신했다는 좀 평이 좀 많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린 학생, 지방의 가장, 도청에서 도망 나온 사람들, 여러 사람의 시선을 통해서 일상 속 5.18, 시민들의 희노애락 등을 좀 담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40년 전 그날과 현재의 괴리감이 좀 줄을 수 있었다는 평가를 좀 해보고요. 쉽게 공감할 수 있었다는 좀 좋은 반응도 좀 많았습니다. 또한 그동안 한 번도 좀 시도하지 않았던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좀 담으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호평이 좀 이어졌습니다. 특히나 저희들이 그 8.15에서 5.18까지 이어지는 민주애정을 담은 8.15에서 민족을 되찾고 5.18에서 민주를 되찾다는 5월 18일자 일면 20면 브릿지 편집에 대해서는 SNS를 통해 상당히 반항을 좀 일으켰었고요. 기자협회 등을 통해서도 사실 재조명되기도 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과제입니다. 저희들이 5.18 시리즈를 해보면서 느꼈던 것들인데요. 5.18 정신은 아직도 진행형이고 앞으로 계승 발전해 나가야 되는 시대적 사명으로 남아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5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총 34편에 달해서 집중 기획 보도를 했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상의 모습을 좀 모두 담아내서
40주년을 맞이한 5.18 민주화 운동이 어떤 형태로 우리 사회에 족적을 남겼는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좀 짚어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진실찾기 그리고 애국 폄훼 세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는 여전히 언론에 좀 가제로 남았다는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시간보다는 조금 일찍 좀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회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소회는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다 좀 인연이랄까 느낌이 좀 남다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산일보 발제 관련해서는 장애우근익문제연구소에서 이 이야기를 꽤 오래전에 들었었고요. 전 또 군대 생활을 그 전방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했던 거기서 있었던 지역이 이전에는 북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생생하게 알 수 있었고요. 이전에 우리 명치 끝에 아프게 남아있는 그 광주의 역사는 1년에 한 번씩은 그래도 금남로에 갔었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이 세 가지 발제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지역 의제가 국가 의제다라는 공통적인 세 분의 발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무겁고 엄중한 이 과제들은 여전히 풀어야 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부산일보의 인간의 존엄과 인권의 문제, 강원도민일보의 통일과 평화, 전남일보의 역사와 진실, 이 모든 것들이 규명되고 책임을 묻고 그리고 비로소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한반도에 평화가 내리는 그날까지 새 신문사가 여기서 접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바람하면서 이상으로 세션 컨퍼런스 1 발표와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